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다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음. 네, 이번에 같이 볼 책은 이 쉐임머신이라는 책입니다. 자, 다음.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20세기 후반 25년간 나온 방대한 자료를 샅샅이 살핀 결과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인 사람 중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단기간에 체중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더 늘었다. 다이어터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요요현상이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단기간에 오느냐라고 연구진은 기술했다. 이렇게 실패한 처방이지만 체중 감량 사업이 미국에서만 720억 달러짜리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 산업은 비만 확산을 치료한 게 아니라 비만과 더불어 성장했다. 가장 최근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42.4%이며 1억 명 넘는 미국인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다음. 사실 비만은 전 세계적 과제로 그 원인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어떤 설명에 따르면 야생동물도 살이 찌고 있다고 한다. 대기에 흐르는 내분비 교란 물질부터 위협적 상황에 대한 내 세포 내 반응이라는 설명까지 비만에 대한 온갖 이론이 제시된다. 이것들은 세상의 수많은 생명체가 자꾸 살찌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당연히 인간이 비만에 취약한 원인을 설명하는 요인도 무수히 많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푸짐한 1인분, 더블 스토프 오레오, 소파에 오랜 시간 파묻혀 지내는 습관, 곳곳에 널린 패스트푸드, 사라져버린 가족 식사 자리, 심지어 흡연율 감소도 거론된다.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이 인체의 완고한 기능과 결합해 문제를 낳지만 아무도 그 과정을 명확히 짚어내지 못한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페인턴 생리학 연구소의 조지 브레이 교수는 비만은 의지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 아니다. 이는 생물학적 문제다. 유전자가 총알을 장전하면 환경이 방아쇠를 당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자, 다음. 수치심 머신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다루기 힘들며 비밀에 쌓인 유행병만큼 남는 장사도 없다. 실현되지 않는 헛된 희망을 파는 시장은 탄탄하다. 실패는 다이어트 사업 모형의 핵심으로 웨이트 와처스와 제니 크레이그 같은 대형 다이어트 업체의 수익을 올려준다. 이들은 수치심에 빠져 자기 혐오를 반복하는 무수한 고객으로부터 이윤을 취한다. 웨이트 와처스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를 지낸 리처드 샌버는 일간지 더 가디언에서 고객의 84%가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다시 우리 회사를 찾는다며 바로 이것이 사업을 굴리는 원천이다 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눈에 띄는 성과를 장담한다. 이들은 주로 극적으로 달라진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기만적인 통계와 함께 보여주며 마케팅한다. 숫자로 사기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제니 크레이그라는 업체가 언급이 돼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미국의 체중 감량, 체중 관리 및 여행회사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전성기 때는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700개 이상의 체중 관리 센터를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2006년 네슬레에 약 6억 달러의 인수가 되었고 2023년 5월 4일 40년 만에 사업을 종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3년 가을 메이플이 전자상거래 스토어로 사업을 재개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그리고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웨이트 워처스라는 업체가 언급이 돼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과거 기사예요. 16년도 기사입니다.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이어트 전문업체 웨이트 워처스의 새 광고 두 편에 오프라 윈프리가 출연을 해서 좋아하는 타코와 파스타를 마음껏 먹고도 몸무게를 40파운드 이상 줄였다 라고 밝혔고, 웨이트 워처스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라이프 스타일이며 이용자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홍보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6년 1월이겠죠. 16년 1월에 체중 26파운드를 줄였다 라고 회사 프로그램의 효과를 또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윈프리가 출연한 광고가 나온 뒤 웨이트 워처스의 주가가 전날 장중 한때 19%까지 치솟았고 이날 오전 8% 가까이 뛰면서 주당 12달러를 이제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고, 윈프리는 이제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00만 달러, 하나로 약 120억 5천만 원을 이제 웃도는 평가 차익을 이제 주가가 폭등하면서 얻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15년 10월이죠. 15년 10월에 윈프리가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 이제 세 번째 대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회사 대변인 역할도 맡고 있다 이렇게 또 정보가 나오고 있네요. 이제 웨이트 워처스가 1963년 설립이 된 회사고 최근 몇 년간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윈프리를 구원투수로 영입을 했다라는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기사는 이제 19년도 기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투자한 다이어트 업체 WW의 실적 부진으로 수분 만에 4,800만 달러, 하나로 약 537억 원을 이제 잃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실망스러운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우울한 올해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약 30%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이미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게 나오죠. 자, 다음. 윈프리가 그리고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약 8% 정도다 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WW는 뉴욕 퀸스 출신의 주부 진 리데치가 자신의 다이어트 경험을 바탕으로 1963년 설립한 웨이트 워처스가 이제 전신이다 라고 이제 이 WW의 업체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9월 웨이트 워처스는 전반적인 건강관리로 사업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55년 만에 사명을 지금의 WW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미국의 체중 감량 전문체 웨이트 워처스의 모기업인 WW 인터내셔널이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5년도 기사고요. 결국엔 파산을 해버렸네요. 1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청산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로의 전환에 집중하기 위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다시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은 공유하지만 겉보기에 나부끄러운 이야기에는 입을 다무는 편이다. 페이스북에 새로 뜬 소식을 떠올려보라. 졸업했다는 소식은 많아도 퇴학당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 약물 중독에는 깊은 수치심이 따라오므로 중독자는 도움을 선뜻 요청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일탈행위에 집착하는 사회는 치료법이든 대체약물이든 보통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다. 대신 그들을 감옥으로 보낸다. 대형 제약회사부터 민간 교도소까지 상장회사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는 제안을 하는 식으로 암울한 현실에서 이윤을 취하고 자신들의 제국을 영원히 번성시킨다. 사이비 재활시설은 이른바 노동치료를 통해 비극적 현실을 잔인한 희극으로 바꾸는데 어떤 시설은 기간제 노역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모든 것이 수치심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업체들의 배를 불린다. 표적 고객의 수치심이 커질수록 업체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진다.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어찌 보면 헤로인이든 옥시콘틴이든 중독성 약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우리의 질병으로 먹고 산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우리 몸에 사는 원생동물과 흡사하다. 다음. 재활시장은 사기꾼과 그럴듯한 약속, 과학사기가 판치는 35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게다가 이 시장은 재활시설에서 한 주 내지 한 달을 보내면 어떤 식으로든 중독증을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 재활은 인공공관절 치환술이나 편도선 수술이 아니다. 재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 퇴보하기도 한다. 한 달이면 중독을 고친다는 치료법들은 대개 재발이나 상습적 범용으로 이어진다. 매 중독을 만성질환으로 보고 이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과 약물과 알코올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들에게서 손을 떼는 편이 더 쉽고 돈도 덜 들기 때문이다. 현재 신장투석은 수십억 달러짜리 산업이다. 콜로라도주 덴버 같은 도시들에선 투석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추다. 신장투석 전문업체인 의료대기업 다비타의 본사도 덴버에 있다.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다비타 때문에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버크셔 회사가 보유 주식의 가격이 4배 이상 오른 다비타의 주식 매도를 재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다비타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제 신장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죠. 버크셔는 다비타의 최대 기관 투자자고 4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비타 주식을 처음 매입한 게 2011년이고 이제 다비타는 버크셔의 10번째로 큰 보유 종목이라고 하네요. 버크셔의 최근 매도는 다비타가 환자 치료 및 운영 비용 증가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발생을 했고, 콜로라도주 덴버에 이제 본사가 있다는 정보는 앞에서 보셨습니다. 이제 허리케인과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제 다비타가 운영 차질을 겪었고, 업계 전반적으로 더 엄격해진 보험 보상 및 규제 강화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자, 다음. 버크셔의 다비타 지분 투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테드 웨슐러의 작품으로 여겨지는데 2011년 버크셔 합류 전 이 테드 웨슐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헤지펀드에서 다비타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매슐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 품질과 예측 가능한 성장, 높은 자본 수익률, 주주 친화적인 경영진을 갖췄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효율성이 의료 시스템의 순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 순절감 효과 관련해서 제가 정의를 좀 가져와 봤는데, 특정 전략 정책, 투자 혹은 경영 개선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총 절감액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비타라는 업체가 1994년 설립이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재택 투석 및 외래 진료소 네트워크를 통해 신장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이제 다시 책의 내용입니다. 200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블랙먼의 역사서 또 다른 이름의 노예제는 19세기 입법기관이 이른바 흑인법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상세히 서술한다. 모든 해방노예의 고용을 의무화한 이 법은 일자리가 없는 해방노예에게 불황자라는 혐의를 씌워 대농장과 산림, 광산에서 일을 시켰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이 복지악용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빈민에게 부르는 책임을 돌리는 우파 정치인일 것이라고 예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CEO는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고용지원센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 CEO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미 북부 자유주의 기득권층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CEO의 이사로 연간 $30만 가까이 받는 샘 셰퍼는 뉴욕주 선임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찰스 슈머 밑에서 경제개발 책임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 또 MDRC의 후원자 명단에는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의 공공부문 담당 부서부터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까지 다양한 자선활동 단체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MDRC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뉴욕시에 본부가 있다고 하고요. 비영리 초당파 교육 및 사회정책연구기관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JP모건 체이스 공공부문 담당 부서와 이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돈을 쏟아붓는 거겠죠. 다시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섹슈얼리티로 여성을 비하하는 행위는 수세기 동안 여러 문화권에서 가부장제를 떠받드는 도구였다. 이 현상은 강간 재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는 질문을 던져 피해자가 범죄를 자각하고 평소 해뻤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이런 담론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아름다운 데다 매력이 지나쳐 강간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 이 여성은 자기 몸과 존재에 대해 대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걸까? 트로이 전쟁 이후로도 여성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젊은 여성이 자기 몸을 긍정하는 일은 고통스럽게도 남성이 이끄는 사회의 욕구와 변덕에 따라 달라지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다음. 노년기는 우리 모두 거치는 단계다. 좋든 싫든 단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이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모욕은 일종의 자기혐오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겪을 상황을 질색하고 경멸하며 기를 쓰고 노화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 이런 끝없는 말싸움 덕분에 소셜미디어 기업은 트래픽을 끌어올리고 광고 수입을 넉넉히 챙길 뿐 아니라 값진 정보를 얻는다. 내가 동의하는 게시물을 공유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낼 때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 정보를 토대로 기업은 이용자를 더욱 정교하게 세분화할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고 수익성 있는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진다. 그 결과 지난 10년 사이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회사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산 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섰다. 디지털 건물 기업이 갈등에서 얻는 횡재는 그저 운 좋게 얻은 게 아니다. 이들은 돈이 되는 논쟁을 부채질하도록 자사 플랫폼을 설계한다. 또 이용자의 견해를 극단으로 몰아가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논쟁이 과열되어 이용자가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다음.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페이스북의 내부 연구 자료는 우리의 알고리즘은 인간 두뇌가 분열에 이끌린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라면서 플랫폼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점점 더 분열을 낳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제어하는 자동화 플랫폼의 속성이다. 이 시스템은 트래픽 및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인 경우 조회수와 댓글수, 공유 횟수를 가장 많이 끌어내는 정보를 자동으로 퍼뜨리고 활성화한다. 게다가 우리는 정중하고 세세한 담론보다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에 훨씬 반응하는 편이어서 진흙탕 논쟁에 곧장 빠져든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 임원진은 자사의 사업 모형과 관련해
불편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 내부 연구자료를 일단 무시하고 넘어갔다. 이후 2020년 페이스북의 의뢰로 진행한 시민권 감사에서 페이스북 리더십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그리고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콘텐츠를 무심코 주입한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들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면 현실 세계에서 위험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이후 수십 년 동안 디지털 건물 기업들이 여론을 작고 고립된 집단으로 쪼개는 일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거나 존중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온라인이든 사교 모임이든 새로운 동질 집단은 그 집단을 넘어 시야를 확장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동질 집단은 나의 정보 채널을 장악하고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과 공유한 가치가 보편적이라고 믿어버린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나온 게리 슈테인가르트의 소설 무척 슬프고 진실한 사랑 이야기는 철저한 정보 공개가 규범인 세상,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망신당할 수 있는 미래 세계를 그린다. 동네에 있는 신용정보대를 지나가면 내 신용점수가 공공 디스플레이에 뜬다. 고성능 휴대폰 아파트로 지나가는 사람을 스캔하면 개인의 순자산과 금융거래 이력이 뜬다. 술집에서 썰렁한 농담을 하는 사람은 매력지수와 계승점수가 실시간으로 곤두박질 친다. 다음. 특히 중국에서는 아무런 통제 없이 국가감시가 작동한다. 이는 정부가 각종 사회적 신용점수를 매겨 제재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비디오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잡히면 해당 인물에게 휴대폰으로 경고음을 보낸다. 또 인공지능이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얼굴 특징, 자세, 걸음걸이를 조합하면 개인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무단 횡단을 하다 걸리면 스마트캠이 범법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파악해 디지털 게시판에 띄운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온라인에서 집권당을 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각종 범법 행위를 하면 중국의 거대 플랫폼인 웨이보나 위챗의 이름이 공개가 될 수 있다.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중국의 이제 사회적 신용 점수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은 개인 법인의 통합 사회 신용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재판 기록, 납세, 법규 위반 기록 등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합해서 신용도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고 하네요.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고 50여 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철도 건설이라는 기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내임원구에서 장시성까지 2천억 위안, 이제 하나로 약 34조 원짜리 석탄 5만 철도를 건설을 했는데 2018년 완공 당시 이제 무사고 사업장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자회사가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실을 이제 덮었다고 합니다. 그게 드러났고 중국 응급관리부는 이제 새 사회 신용 시스템에 따라서 지난 4월에 이 회사를 안전 분야 신용 감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공공 프로젝트 수주, 회사채 발행 등에서 제한을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어디까지 불이익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제이컵 파커 미중 비즈니스 협회 부회장은 지역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해석이 다 자의적일 수 있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 한 한국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도 어려운데 불확실성이 커져서 걱정이 크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중국은 이제 채무 불이익 등 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이름을 이제 온라인 지하철 스크린 등에 공개를 하고 비행기나 고속철도도 이제 탈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난해 710만 명이 비행기와 고속철 탑승에 이제 거부가 됐다고 하고 개인의 주차 위반, 헌혈 정보, 직장 이웃들의 평가까지 이제 한 곳에 집중이 된다면 거대한 감시체계가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조지 오웰식의 디스토피아가 될지 중국 정부가 밝힌 대로 정직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야심찬 사회공학 프로젝트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상 제가 이제 책 신문 왔다 갔다 했는데 책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다음.
네, 이상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